500원짜리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첫날 780만 명이 몰려 해당 사이트가 마비됐습니다. 약국에 여름용 마스크를 사러 온 소비자들은 뒤늦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늘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신청이 마감됩니다. 99%의 가구가 신청을 마쳤고 알토란 같은 소비를 했습니다. 414만 7,280원 남았다 깎였네.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산하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늬만 승격 논란에 복지부 입속 챙기기란 비판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돈 10억 6,400만 원을 들여 경남 양산시 통도사 부근 평산마을에 퇴임 후 머물 사저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주민들도 명당으로 손꼽는 곳입니다. 사고 팔만에 들고래 안 팔았으면 아무도 못 들었는데 감내는 못 사지. 제21대 국회가 오늘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회의 9분 만에 집단 퇴장하면서 사실상 여당 단독 개헌이 됐습니다. 단독 개헌은 53년 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발표된 질병관리본부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은 됐지만 정작 본부 산하에 있던 연구소를 보건복지부가 가져가면서 예산도 인력도 줄어들어 문의만 승격됐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 결정적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질병관리청은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며 직격탄을 날린 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첫 소식 성시온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개편이 발표 이틀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핵심 연구 기능을 떼어내면 감염병 대응 역량이 오히려 약화된다는 지적을 문 대통령이 수용한 겁니다. 문 대통령의 결정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도 청이 되더라도 연구 기능이 필요합니다. 각 감염병별로의 역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실태 조사를 하는 등의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경고 메시지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소를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경우 질본의 정원과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탓에 문의만 승격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차관 자리를 신설하고 산하 기간을 늘려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하는 만큼 국립보건연구원 등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란 취지에 맞게 질본의 역량을 보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본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오늘부터 여름용 침방울 차단 마스크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한 회사가 온라인몰에서 20만 장을 풀었는데 몰려든 접속자가 무려 780만 명이었습니다. 사이트는 먹통이 됐고 시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40대 직장인인 이영은 씨는 유치원생 자녀도 배우자에게 맡기고 평소보다 2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등원 준비 잘하고 있어? 마스크도 잘 씌우고? 오전 9시부터 여름용 침방울 차단 마스크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분 전부터 판매 사이트는 먹통이었습니다. 잠시 뒤 서버 장애를 알리는 글이 올라왔고 회원 가입조차 못한 이 씨는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안 되니까 조금 허탈하고 언제 이렇게 풀릴지 모르겠는데 항상 마스크를 사는 것에 대한 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기존 방역 마스크와 성능은 비슷하면서 여름철 숨쉬기 편한 제품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관심이 폭주한 겁니다. 오늘 하루 마스크 제조업체 한 곳에서 준비한 제품은 대형 마스크 20만 장 정도. 오전 한때 780만 명까지 한꺼번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0만 명 넘게 지금 트래픽이 나오는데 너네 혹시 무슨 공격받은 거 아니냐고 어떤 서버도 견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업체는 다음 주 다시 비슷한 수량을 판매할 예정이지만 판매 장애와 품절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업체 4곳 가운데 2곳만 초기 생산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은 이달 중순 판매를 시작하고 한 곳은 출시 날짜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장에 500원인 침방울 차단 마스크를 30장까지 살 수 있어 당분간 품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 마스크로 지정하지 않아 이미 예견된 사태라며 침방울 차단 마스크도 오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온라인에서만 판매한 이 침방울 차단 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오셨다가 허탕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숨쉬기도 편하지만 한 장당 1,500원인 공적 마스크에 비해 저렴한 가격도 인기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내일부터 한 장당 320원인 일회용 마스크 할인 행사도 열립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할 만큼 귀했던 공적 마스크. 이제 약국에서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초기보다는 50%냐 60%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날씨가 더워진 만큼 두꺼운 KF94 마스크보다 얇은 마스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너무 답답하고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마 비말용 마스크가 나왔으면 한번 구입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를 구하러 약국에 왔다가 허탕을 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적 마스크 사시면서도 이제 물어보시고 전화로 물어보신 분들도 좀 한 몇 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직접 물어보신 분들 한 서너 분 정도? 유통업체들도 숨쉬기 편한 일회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할인 행사에 나섭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는 내일부터 일회용 마스크 50개 드리박스를 16,000원 정도에 판매합니다. 장당 가격은 320원, 준비한 물량은 2천만 장에 달합니다. GS 리테일은 덴탈 마스크를 장단 650원에, 롯데마트도 이번 주말 총 200만 장의 국내산 마스크를 장당 580원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더워진 날씨에 일회용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통업체의 판매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다단계 건강용품 판매업체인 리치웨이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대부분 60, 70대 고령자들인데 행사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난해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 이 다닥다닥 모여 노래까지 부르는 영업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과 12월 건강용품 업체 리치웨이가 게시한 홍보 영상입니다.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마주 앉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장단을 맞춥니다. 다닥다닥 모여 앉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거나 강연을 듣는 모습도 보입니다. 좋은 제품을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말 열린 2차례 행사에서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행사들이 지난해처럼 진행됐는지 아니면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열렸는지 역학조사 중입니다. 어제 13명이었던 관련 확진자는 하루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 최소 3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이었지만 충남 아산과 천안에서도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60대 또 70대 심지어는 환자분 중에는 최고령으로는 86세 되신 분이 있는 것으로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리치웨이 때문에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은 60대 남성이 검사 사실을 숨긴 채 외래 진료를 받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진료를 받기 전 아산병원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 확진 통보를 받아 곧바로 격리됐습니다. 남성이 들른 병원 내 시설들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그제까지 관악구 리치웨이에 갔던 500여 명에게 증상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아직 못하신 분은 오늘 밤 11시 30분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주민센터에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가구 99%가 재난지원금을 받아갔다는데 지원금이 풀리자 매출이 부쩍 오른 상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안건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재난지원금이 풀린 뒤로 이곳 66 코너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이 직장인. 최근 고기를 사면서 함께 사는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소고기 먹으면서 분위기도 낼 겸 이제 화이트 와인 같이 구매해서 먹었습니다. 편의점이지만 와인 진열대는 주류 전문 매장 못지않은 수준입니다. 진열대 크기는 물론 종류도 확 늘었습니다. 이곳에 진열된 와인만 무려 80여 개. 지난해까지만 해도 1, 2만 원대 와인이 주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3, 4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비싼 와인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매출을 보면 와인은 육류 버금가는 효자 상품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한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 늘었고 와인 매출도 200% 넘게 늘었습니다. 편의점 주요 구입 상품이 아니었던 양주 판매율도 훌쩍 뛰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재난지원금을 먹는 데 썼다고 답했을 정도로 먹거리가 재난지원금 특수를 누리는 상황. 특히 소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육류 중에선 돼지고기 구매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5%로 가장 많았고 한우와 수입 소고기 구매가 늘었다는 응답은 각각 34%와 18%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회식이 자취를 감추고 홈술과 집밥 문화가 확산되면서 지원금을 먹거리 구입에 쓰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먹거리 구입이 가장 많았다고는 하지만 남녀노소 또 재난지원금 쓴 곳이 다릅니다. 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먼저 직장인들부터 물어볼까요? 혹시 어디에 쓰셨는지? 저는 안경 샀어요. 다 썼는데? 어디에 다 쓰셨어요? 밥 먹고, 그리고 뭐 병원비로도 쓰고, 지금 임신 중이라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계세요. 네. 그 전에 드시고 싶어도 못 샀던 영양제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치료제? 네. 그것도 구매하시는 거예요. 혹시 어디에 쓰셨어요? 계속 지금 쓰고 다니는 거. 항상 막걸리, 고기, 그런 거. 최근에 소고기 얼마나 사드셨어요? 매일 먹는 거지 뭐. 매일. 슈퍼에서 사용하셨고요. 오케이. 여기는 단액 14만 7,280원 남았다 깎여래. 사주고 싶었는데 정말 부담됐던 그런 정도를 사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아이들이 더 심심해서 그런 것도 있으셨나요? 그게 제일 컸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자전거 살 계획이 있고 자전거도 지금 5세 아이면은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라고 생각보다 가격대가 나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뭐 쉽게 사실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아니지만 이제 사주고는 싶은 품목이기 때문에 뭐 이참에 잘 구매하고 있고. 나는 못 받았어요. 맞춤 정도 아니라 이게 식품 신고 거기까지 돼가지고. 좀 알아보셨어요? 되나? 여기 사람들이요. 네. 거기가 뭐 포기한 거 같아요. 이런 생활하다가 그런 주민센터 뭐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하철 당장 사는 것도 옷을 깨끗하게 해주고 제주도 아예 그냥 네, 저희가 재난지원금 카드인데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사용기간은 아직 3개월 남았습니다. 8월 31일까지 다 안 쓰시면 국고에 귀속되니까요. 힘든 소상공인들 위해서 알뜰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까지 법정 공휴일은 현충일과 광복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모두 토요일인데요. 정부가 소비를 늘리기 위해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까지 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청와대에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법정 공휴일인 광복절이 올해는 토요일이어서 그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3일 황금 연휴를 만들자는 겁니다. 8월이 휴가철인데다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8월 31일까지인 점이 고려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얼어붙은 경기 속에 휴일마저 줄어들면서
소비 촉진을 위한 임시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임시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숙박업, 음식업 등 경제 전체 하루 소비 금액은 1조 9,9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는 임시 공휴일 지정의 내수 진작 효과와 조업 일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임시 공휴일 지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14일 공휴일이 지정되면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또 그렇게 되면 경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연휴로 해서 시민들이 지방에 가서 활동도 하고 돈도 좀 쓰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임시 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발레 파킹이라고 부르는 대리 주차를 맡기며 키를 건네실 때 과연 내 차가 잘 관리될까 불안하신 적 없으신가요? 실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대리 주차를 맡긴 시가 1억 넘는 고급 승용차가 사라졌습니다. 이 절도범이 단 1분을 놓치지 않았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카페 주차장 앞에 멈춰섭니다. 차량 주인이 내리고 대리주차기사가 차량을 주차장에 댑니다. 잠시 뒤 다른 차량이 나갈 길을 내주려 대리주차기사는 흰색 차량을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 옮겨놓습니다. 그런데 1분 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길을 가로질러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운전석을 열고 차에 타더니 천천히 후진시켜 나와 빠르게 사라집니다. 대리주차기사는 차량이 사라진 걸 발견하고 차량이 있던 곳을 가리키며 주변 사람에게 묻습니다. 도난 당시 차량 안에는 대리주차기사가 두고 간 시동키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절도범은 누구나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짧은 순간을 노렸습니다. 아침 먹고 그냥 내려갔던 거죠. 차키 고장난 경우가 많죠. 바쁠 때는 차키 다 이제 뺄 수가 없으니까. 구입가 1억 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를 잃어버린 차량 주인도 당황하긴 마찬가지. 이 사람은 없어진 것도 몰랐어. 막 뛰어오더니 혹시 차 안 가지고 가냐고. 주인이 가져가지 않았냐고. 인근 대리주차장의 운영 실태도 도난에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차주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골목길에 차를 보관하거나 주차장에 세운 차도 수시로 자리를 옮겨야 해 시동키를 꼽아둔 경우가 많습니다. 차 키를 두고 다니시나요? 왜냐면 금방 나가니까. 근데 잠깐 다니니까 이렇게 놔둔 거죠. 불안하죠. 어디 가서 그래서 그냥 놓고 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보통 하죠. 법원은 대리주차를 맡긴 차량이 도난당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주차 요원이나 주차 관리인 등에게 묻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흰색 차량에 수배령을 내리고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이동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부산에 사는 베트남 산모가 119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구급차 안에서 소중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경남 진주에선 버스기사가 쓰러진 승객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훈훈한 소식들 김단비 기자가 전합니다. 방호복 차림의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흰 천을 올려놓습니다. 잠시 후 갓 태어난 아이를 천으로 감쌌습니다. 산모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어제 오후 7시 15분쯤 임산부인 24살 베트남 여성이 양수가 터진 채 진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산모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구급대원들은 출산이 임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급히 차를 세운 구급대원들은 구급차 안에서 분만을 유도했습니다. 이송하던 1, 2분 사이에 산모가 갑자기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호소를 하였고 아기의 머리가 반쯤 정도 나온 상태였습니다. 산모는 구급차에 탄 지 3분 만에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공장에 교대 근무를 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고 산모도 무사히 출산할 수 있어서 구급대원에게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버스 맨 앞자리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승객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습니다. 버스기사가 차를 세우고 다가갔지만 여성의 팔과 다리는 축 처져 있습니다. 버스기사는 여성을 바닥에 눕힌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5분 가까이 심폐소생술 후에야 여성은 의식을 회복했고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버스기사는 여성을 실은 구급차가 출발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주인공은 진주 시민버스 130번을 운행하는
45살 버스기사 김경덕 씨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입에서 보글보글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시고 저 바닥에 눕혀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김 씨의 선행은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진주시청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김경덕 씨는 매달 배운 안전교육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팅커벨, 동화에 나오는 요정 이름이지만 경기 남양주에서는 골칫거리입니다. 밤마다 몰리는 벌레 이름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독한 약도 쓸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구자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밤하늘 가로등을 향해 흰색 벌레들이 어지럽게 달려듭니다. 신호등이나 간판 등 불빛이 켜진 곳마다 비슷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주로 물가에 서식하는 동양 하루살이떼입니다.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 유기 물질들을 먹는 것이 이제 하루 사이의 유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질병을 옮기는 종류는 아니고요. 큰 날개 탓에 동화 속 요정 팅커벨로도 불리지만 쉴 새 없이 날아드는 동양 하루살이떼는 시민들의 큰 걱정입니다. 엄청 심각해요. 가게 간판불을 켤 수가 없고 걸어다녀다도 몸에 다 달라붙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정말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해요. 길거리에 이렇게 하얗게 무슨 유리 조각 모양 반짝반짝거려. 그럼 그게 쫙 깔려 있는 거야. 그 밟으면 따다닥 소리 나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몰라. 물이 있는 곳은 더 심각합니다. 밤에 운동을 나오면 입을 열면 안 되고요. 눈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이렇게 날리는 듯이 그렇게 내려요.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남양주시는 하루살이의 서식지가 될 만한 강변의 나무들을 이렇게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남양주시는 전담팀까지 꾸려 동양 하루살이와의 전쟁에 나섰지만 완전 퇴치는 쉽지 않습니다. 하루살이 한 마리가 알을 2,000개에서 3,000개를 낳기 때문에 다 잡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 동양 하루살이떼가 서식하는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약품도 제대로 뿌릴 수 없어 개체수 증가의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8분 46초. 참가자들은 플로이드가 경찰에게 목이 눌린 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남편과는 다른 행보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위로를 표현했습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운구 차량이 추모식장에 도착합니다. 추모식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선 백인 경찰이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짓누른 8분 46초간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What happened to Floyd happens every day in this country. It's time for us to stand up in Georgia's name and say, get your knee off our neck. 플로이드가 숨진 식료품 가게 앞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그의 모습이 담긴 추모 벽화 앞에도 꽃들이 놓였습니다. We're going to fight and we're not going to give up to all of them. We're in jail. 플로이드의 동생 등 유족들은 평화 시위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I'm proud of the protest, but I'm not proud of the destruction. It wasn't his fault. 백악관 인근에 모인 시위대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한쪽 무릎을 꿇고 미국의 대표 찬송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플로이드의 추모는 그가 태어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그가 대부분을 보낸 텍사스 휴스턴에서 장례식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유족에게 위로를 표했습니다. 백인 경찰이 플로이드의 목을 누를 당시 옆에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3명은 때문에 시위가 일어난 건데 경찰이 또 과잉 진압을 해 논란입니다. 시카고에서는 경찰이 20대 흑인 여성의 목을 눌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경찰 10여 명이 쇼핑몰에 주차된 차량을 둘러쌉니다. 이어 들고 있던 곤봉으로 차량 유리문을 내리칩니다. 경찰은 여성이 조수석에서 나오자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칩니다.
The officer had his knee in my neck. And all I thought about was what happened with George Floyd. 당시 쇼핑몰 근처에선 흑인 사망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경찰은 차량에 탑승한 3명이 폭력을 일으키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시카고 시장은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주에선 7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이동 제한 조치를 하던 중 노인이 다가오자 그대로 밀쳐버린 겁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이와 관련해 부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도 경찰 과잉 진압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 있던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다며 유리창을 부순 겁니다. Get out of the car. Get out of the car.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경찰이 용의자를 붙잡은 뒤 발길질하는 장면도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멕시코에서도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경찰에게 이유도 모르고 끌려간 남성이 하루 뒤 숨졌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한 남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 이후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남성을 경찰차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다음 날 숨진 채 돌아왔습니다. 사망 원인은 구타로 인한 뇌손상. 그러나 숨진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족들이 직접 나서 진상조사를 해달라며 체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민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남성의 죽음이 미국의 흑인 사망 사건과 다를 바 없다며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시위대는 할라스코주 정부 청사를 습격했고 경찰도 공격하는 등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위가 점차 격렬해지자 할라스코주 검찰은 사망 사건과 관련된 경찰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에선 주택 8채와 자동차 한 대가 바다로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마을 인근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3분도 채 안 돼 40m 높이의 해안 절벽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엔 경남 양산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퇴임 후 사저를 옮기기 위해 양산 통도사 근처에 새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호상의 이유 때문이라며 부지와 주택 구입 비용 10억여 원은 대통령 개인 예금으로 냈다고 했습니다. 먼저 황아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짓기 위해 양산 통도사 인근 평산마을 일대에 부지와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저 부입의 매입 가격은 10억 6,401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 비용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예금으로 충당한 걸로 알려졌는데 지난 3월 기준 문 대통령 내외는 총 15억 5천여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습니다. 새 부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비용은 양산 매곡동 사저를 매각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호동 시설 부지는 4억 599만 원의 국가 예산으로 마련했습니다. 청와대는 매곡동 사저를 두고 평산마을에 새 터를 잡은 건 경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는 도저히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임무수행 불가 판단을 내린 만큼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매곡동 사저로 이어지는 2km가량의 도로가 1차선 외길이다 보니 지금도 대통령이 내려가면 경호상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편리한 교통 여건도 감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저 논란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보다 작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넓은 부지로 인해 보수 진영으로부터 아방궁이란 비판을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들 명의로 땅을 매입한 게 문제가 돼 특검 수사를 받은 뒤 되팔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구입한 사저 부지를 저희 채널A가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은 최고의 명당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대통령의 입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봤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소담소담 이야기도 나눕니다. 이곳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마을에서 구경을 온 겁니다. 옆집 형님같이 친구같이 말 그대로 정치를 떠나서 마음을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이웃 친척이 이러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대통령이 오신다는데 우리 양산 시민으로서는 환영이고요. 그리고 제 입장으로서는 환영입니다.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우려도 교차합니다. 좋긴 좋지만 그렇게 되면 보안이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저희 사회도. 사저 부지는 마을에서도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부지 앞쪽은 막힘없이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양산 매곡동 사저에 비해 경호의 이점도 많은 데다 교통도 편리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직선거리로 2km, KTX 울산역과는 차로 20분, 김해국제공항까지도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인근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가 있고 문 대통령 어머니 묘소와도 가깝습니다. 이 마을 땅은 사려고 해도 쉽게 살 수 없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제일 좋은 동네면 안 팔았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거든요. 손내는 못 사지. 사저 부지를 판 사람은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말에만 이곳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탄 남성, 방향을 틀더니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휘두릅니다. CCTV에 잡힌 서울역 폭행 당시 모습이죠. 옥해버려가지고 그냥 실수해버렸어. 그런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폭행 피해자 측은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분노했는데요. 이 씨 어떻게 풀려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혔는데요. 위법한 체포에 해당된다는 설명입니다. 체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2일 저녁 7시 이 씨의 집을 찾은 경찰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전화도 걸었지만 답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체포하죠. 법원은 이때 영장이 없었던 게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현행범이 아니라면 체포에는 법원 영장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빨라도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데요. 하지만 눈앞에 범인이 지나가는데 영장을 기다릴 수는 없겠죠. 이때 긴급 체포가 가능한데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긴급 체포 요건이 뭔가요? 핵심은 판사의 영장을 받아내고 할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인 경우에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의심이 들 때, 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능한데요. 결론적으로 이 씨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상해 혐의로 일부 요건은 충족됐지만 이미 경찰이 주소와 전화번호를 파악했고 이 씨가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법원에 본 겁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검거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여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3차례나 충남 태안 앞바다에 미립국하는 소형 보트를 놓친 이유, 해경이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군이 감시 장비로 13번이나 포착하고도 낚싯배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겁니다. 이 허점을 파고든 중국인 미립국자들은 한낮에 버젓이 들어오는 대범함마저 보였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4월과 5월 태안 바닷가에서 발견된 소형 보트는 중국인 미립국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지난달 발견된 모터보트로 8명, 4월에 발견된 고무보트로 5명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해를 건너는 데 든 돈은 1인당 2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중국인 모집책이 채팅 앱인 위챗을 통해 미립국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보트, 유류 등 제반 장비를 구입한 후 밀항 시기에 맞춰 집결해 한국으로 미립국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큰 고깃배 선창에 숨어 들어오거나 근해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왔지만 해상 단속에 걸릴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잔잔한 날 태안에서 370km 떨어진 중국 산둥반도 웨이아이에서 단속 함정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 보트로 바로 들어오는 수법을 썼습니다. 1리터 연료 3통을 써가며 밤새 달린 뒤 한낮에 버젓이 해안가로 들어오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모터보트가 들어올 때 군은 감시 장비로 13번이나 포착했지만 낚싯배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밀입국자들은 이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감시병이 통상적인 레저보트, 낚싯배로 인식했다며 사단장 등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시 장비 추가 설치와 드론 등 무인기를 활용한 수색 정찰 강화를 대응책으로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생존자와 유가족이 내일 현충일 추념식에 초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뒤늦게 단순 실수라며 초대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당사자들은 일부러 뺀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천안함과 연평도 해전,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유가족과 생존자를 현충일 행사에 초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현충일 행사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IP 행사에는 따로 이렇게 참석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이제 통보받았죠. 코로나 때문에 인원 축소라고만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논란이 일자 정부는 단순 실수였다며 오늘 오후 뒤늦게 유가족들을 참석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약 300여 명으로 축소되어 진행하는 단계에서 빚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각 단체에서 참석자 추천을 받았는데 해당 유가족과 생존자는 명단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투 유가족들은 독립유공자와 코로나19 유가족은 포함됐는데 자신들만 빠진 걸 납득하지 못합니다. 좀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보훈처 자체에서 뭔가 실수를 해서 명단이 빠졌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죠. 저도 거기 참석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 행사 때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소행인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북한 소행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서 깜짝 채워주세요. 윤 씨는 이번 추념식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고가 매입, 헐값 매각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안성쉼터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7년 전 이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안성쉼터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된 건 오전 11시쯤. 2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쉼터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시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정의기억연대에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7억 5천만 원에 매입해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던 곳입니다. 쉼터로 쓴다며 대기업 기부금으로 구매해놓고 정작 할머니들은 머문 적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의연 측에서 쉼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 쉼터 건물을 지은 건설회사에도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무실 컴퓨터와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사님 오셔갖고 시작하고 가셨고요. 저희 대표님이 필요한 자료는 다 협조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의연 사무실과 서울 마포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쉼터 매입과 매각 경위 등과 관련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성착취 동영상이 거래된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MBC 기자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취재 목적이었다는 기자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는 MBC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MBC A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기자는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 판매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박사방 유료 회원 조사 과정에서 A 기자가 조주빈에게 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오늘 A 기자를 상대로 돈을 보낸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기자의 박사방 가입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를 벌인 MBC는 어제 취재 목적으로 조주빈에게 돈을 보냈다는 A 기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떠한 취재 보고나 취재 기록도 없었으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MBC 측은 A 기자에 대한 징계 등 추가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제21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다가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9분 만에 퇴장하면서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개원했습니다. 여당 단독 개원은 53년 만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 10시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7일 후 첫 회의를 열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시작 직후 집단 퇴장했습니다.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강행한 민주당에 항의한 겁니다. 여당의 의석수가 많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과반 의석이 훌쩍 넘는 177석의 민주당은 이후 1시간 동안 본회의를 이어가며 박병석, 김상희 의원을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한 건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입니다. 민주당은 관행보단 법이 우선이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이 과거의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여야의 충돌은 오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수십 년간 해왔던 여러 가지 관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사실상 원칙에 가깝다고 봅니다. 낡은 관행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어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 위원장을 두고 여야는 한 채 양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은 여야가 상임위 배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결단을 내리겠다며 상임위 구성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 뭐가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여야 간 힘겨루기는 여전했지만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데요. 본회의장 출입이 안 됐는데 국회가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조이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 곁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조이랑 같이 본회의장 가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자가 오늘 국회에 다녀왔는데 네. 뭐가 가장 달라졌던가요? 여야 의석수의 변화입니다. 민주당 의원 177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 한참 걸렸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하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었습니다. 비장한 듯 했지만 막상 본회의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소나트를 만들고 인증샷을 찍는 통합당 의원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통합당도 무조건 막는 건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검찰과 사법개혁 등을 다루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고 통합당은 모든 법안들이 마지막에 거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역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당선되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던 의원들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했죠. 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인데요. 나란히 걷고 있지만 윤 의원은 민주당이 지켜주고 양 의원은 당이 제명하고 고발까지 한 상반된 처지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당에서 쓴소리를 하는 김혜영 민주당 최고위원 또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또가 중요합니다. 미스터 쓴소리로 활약하고 있는 김혜영 최고위원이 오늘은 본인도 당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가장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정치 문화를 혁신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굉장히 지금도 불편한데요. 금태섭 전 의원 한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박광원 최고위원 표정을 보니까 이 불편한 분위기가 짐작이 되네요. 네. 그런데 이 또 김혜영에 결국 폭발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바로 이해찬 대표입니다. 결국 터졌는데요. 김혜영 최고위원의 불만을 들은 이해찬 대표, 회의를 마치기 직전에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일인데 들어보시죠. 제가 전당대 이후에 1년 지금 2년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정치하면서 기본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논란을 자제하라고 했지만 또 얘기가 나오자 불쾌한 심경을 드러낸 겁니다. 네, 이 민주당인데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하니까 계속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저 김혜영 최고위원 낙선했잖아요. 네. 언제까지 저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8월에 열려서 그때까지는 최고위원직을 유지합니다. 네, 때로는 쓴 약이 몸에 좋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대구의 기온이 34.6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강해지겠습니다. 서울과 전주의 기온이 31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 높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유입으로 강릉은 23도, 대구는 28도로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남부지방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당분간 더위는 계속되겠고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무대로 복귀를 추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정호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팬들은 과거 3차례나 되는 음주운전 전력을 용서할까요? 김민곤 기자가 귀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낀 강정호가 마침내 귀국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강정호는 몰려든 취재진을 그대로 지나친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5년 전 바로 이곳에서 꿈의 무대로 떠났던 강정호. 도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설레이고요. 또 언젠가 한 번은 꼭 뛰어보고 싶었던 무대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젠 언제 한국 무대에 복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3차례 음주운전으로 KBO로부터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상황. 야구계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야구 잘해서 보답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야구 잘하면 자기가 좋은 거지 팬들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강정호는 방역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친 뒤에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로써 강정호가 기자회견에서 얼마큼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할지, 팬들의 마음은 바뀔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지난달 격투기 대회가 다시 팬들을 찾았는데요. 축구선수 출신으로 화끈한 승리를 거둔 배동현 선수가 화제였습니다. 이젠 축구보다 격투기가 재밌다고 하는데요. 이민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무관중으로 열린 격투 대회. 관심이 쏠린 메인 이벤트에선 헤비급 선수들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승리의 주인공, 바로 축구선수 출신 파이터 배동현입니다. 185cm의 큰 키에 날렵한 수비수였지만 이제는 115kg 헤비급 격투기 선수가 됐습니다. 2012년까지 실업축구 내셔널리그를 누빈 덕에 체력과 지구력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헤비급에서 특히 저렇게 체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체육, 축구 프로까지 올라갔던 선수들이 호기심에 출전했던 격투기 오디션 TV 프로그램에서 쓴맛을 맛본 뒤 오기가 생겼습니다. 3년 전 32살 늦은 나이에 종합격투기에 뛰어든 겁니다. 7년차 직장인이자 2 아이를 둔 가장이지만 휴일만 되면 100km나 떨어진 전문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너무 그냥 재밌어요. 뭐 이겼다고 하고 졌다고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제가 그동안에 노력해왔던 거를 그 케이지 안에서 제가 하는 거잖아요. 지난달 패배한 상대를 위로하는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허재 선수한테 뭔 얘기했어요? 이때 기억나세요? 근데 너 몇 살이니? 이러고 내가 너랑 동갑이야. 나중에 한 번 더 하자. 운동도 같이 하고. 축구 대신 격투기 선수로 유명해진 배동현. 더욱 치열한 인생 2막이 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자신의 모든 것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링컨에게 책 읽기를 지도하고 가르치며 독서광이자 연설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링컨의 어머니가 9살 때 만난 계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가슴으로 낳은 사랑도 모정인데 의붓엄마가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 사망한 사건에 대한 여론에 또 냉가슴을 앓는 계모들이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 아동학대의 주범은 친부모였습니다. 계부계모라서 학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사건 이후 재혼가정 부모들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커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오늘 하늘나라로 간 소년 추모 공간에 찾아온 메시지 글입니다. 계부계모냐 친부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